차가운 바람이 공동묘지의 낡은 묘비들을 훑고 지나갔다. 밤의 장막이 푸른 기운을 드리우고 멀리 도시의 불빛은 아득한 신기루처럼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 빛은 이곳 망자들이 잠든 고요한 언덕까지는 닿지 못하는 듯했다. 이따금씩 바스락거리는 마른 나무집 소리만이 스산한 침묵을 깨뜨렸다. 오래된 비석들 사이 가장 작고 이름 없는 묘비 앞에 4명의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네, 쌍둥이 소녀. 하나, 둘이, 셋이, 날이었다. 그들은 마치 뿌리 뽑힌 어린 나무들처럼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가장 맏언니인 하나는 8살이었다. 그녀는 얇은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3명의 동생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 둘이는 활달하고 명랑했지만 지금은 잔뜩 풀이 죽어 하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세리는 말없이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희미한 달빛 아래서도 반짝이는 눈동자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막내 나리는 불안한 듯 하나 언니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언니, 배고파. 나리의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주머니를 뒤적여 마른 빵 조각을 꺼냈다. 어제 낮에 누군가 묘지에 두고 간 것을 주워 온 것이었다. 마지막 남은 것이었다. 자, 나리야, 이거 먹고 힘내. 하나는 빵을 반으로 갈라 나리에게 건넸다. 둘이가 조용히 빵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나는 둘이에게도 반쪽을 내밀었다. 둘이도 먹어. 언니는 괜찮아. 둘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언니가 먹어. 언니가 제일 힘들잖아. 세리는 말없이 자신의 빵 조각을 하나에게 내밀었다. 하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나 착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깊었다. 그때 저 멀리서 야윈 개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개의 털은 엉망이었고 갈비뼈는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개는 비명이라도 지르듯 낑낑거리며 내 소녀를 빤히 바라봤다. 하나는 개를 보자마자 남아있던 빵 조각을 쳐다봤다. 그것은 4명의 아이들 중 누군가가 먹어야 할 마지막 식량이었다. 하지만 개의 눈빛은 너무나 절박해 보였다. 하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몫으로 남겨두었던 그 빵 조각을 개에게 던져주었다. 개는 처음에는 주저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달려들어 빵을 허겁지겁 삼켰다. 그리고는 소녀들을 한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언니, 그걸 다 줘버리면 어떡해? 둘이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하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우리보다 더 배고파 보였어. 괜찮아. 우리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들의 눈빛에는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작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 작은 존재들이 얼마나 강인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하나는 동생들을 더 깊숙이 품에 안았다. 찬 기운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서로의 천이 모여 작은 온기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엄마의 묘비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엄마는 언제나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존재였다. 이제 엄마는 차가운 흙 아래 잠들어 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여기라고 믿었다. 막내 나리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왜 하늘나라로 갔어?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추워. 세리가 나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세리는 말이 없었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따뜻한 손길을 가지고 있었다. 세리는 언제나 손에 낡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노란색으로 변색된 종이에는 알록달록한 그림들과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했다. 그것은 돌아가신 엄마가 남긴 것이었다. 엄마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그 노트에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하곤 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그림,
예쁜 꽃밭, 그리고 가장 많이 그려진 것은 집이었다. 따뜻하고 아늑한 집. 마지막 페이지에는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들아, 엄마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란다. 세리는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쳐서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엄마가 그린 그림들이 빛바랜 색깔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엄마가 그랬잖아. 우리가 함께 있으면 여기가 집이라고. 세리의 낮은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울렸다. 둘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는 우리한테 항상 힘내라고 했어. 우리 4명이 같이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고 하나는 동생들의 머리를 번갈아 쓰다듬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세상은 너무나 차갑고 무서운 곳이 되어버렸다. 친척들은 모두 서로에게 짐을 미루며 그들을 외면했다. 결국 아이들은 거리로 나앉게 되었고 엄마의 묘비만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물론 공동묘지에서의 노숙은 쉽지 않았다. 밤에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고 낮에는 관리인이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서로를 꽉 붙들고 버텼다. 하나는 매일같이 동생들을 위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고 둘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세리는 말없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엄마의 노트를 통해 희망을 상기시켰으며 나리는 언니들의 사랑을 받으며 힘든 상황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았다. 이따금씩 무서운 꿈을 꾸면 나리가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때마다 하나는 나리를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둘이는 재밌는 이야기를 지어내 아이들을 웃게 했다. 세리는 엄마가 남긴 노트 속의 그림들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언젠가 우리가 함께 살게 될 예쁜 집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다. 뼈까지 시린 추위가 몰려왔지만 4명의 작은 몸이 겹쳐지자 작은 온기가 퍼졌다. 하나는 동생들을 꼭 안고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고 어디서 하루를 보내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만은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작은 가슴 속에서 타올랐다. 그들은 지금 절벽 끝에 서 있는 작은 꽃들과 같았다. 언제 꺾일지 모르는 위태로운 존재였지만 그들 안에는 어떤 폭풍 후에도 꺾이지 않을 강인한 생명력이 잠들어 있었다. 공동묘지의 밤은 깊어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만이 세상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음을 알렸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도 내 소녀에게는 닿지 않는 먼 곳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존재만이 유일한 현실이자 희망이었다. 세리의 품에 안긴 낡은 노트가 희미한 달빛 아래서 반짝였다. 그 안에는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의 작은 씨앗이 심겨 있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차가웠다. 새벽녘이 되자 하늘은 잿빛으로 변하며 불안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다. 하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동생들의 몸을 더욱 바싹 끌어당겼다. 웅크린 몸으로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그들은 작은 점처럼 보였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어딘가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이 마른 나뭇가지들을 흔들었고 앙상한 가지들은 뼈마디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하나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빗줄기로 변해 쏟아져 내렸다. 처음에는 잔잔했던 빗방울이 점차 격렬해지며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맹렬하게 쏟아졌다. 차가운 빗물이 얇은 담요를 순식간에 적셨고 축축한 냉기가 온몸으로 파고들었다. 잠들어 있던 둘이. 세리. 나리가 동시에 몸을 떨며 눈을 떴다.
언니, 비와. 나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하나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괜찮아. 언니가 막아줄게. 하나는 담요를 더 끌어올려 아이들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흠뻑 젖은 담요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빗물은 얼굴을 때리고 옷 속으로 파고들어 살갗을 얼어붙게 했다. 아이들의 입술은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사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검은 양복에 우산을 쓴 단정하고 냉정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다. 그는 비를 피할 생각조차 없는 듯 빗속을 뚫고 묵묵히 걸어왔다. 그의 시선은 곧장 묘지 한가운데에 있는 한 묘비로 향했다. 그 묘비는 다른 낡은 묘비들과는 달리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갓 놓은 듯한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는 바로 이진우 CEO였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LJ그룹의 젊은 수장이었다. 그의 삶은 오직 숫자와 효율, 그리고 성공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감성보다는 이성을, 관계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냉철한 사업가였다. 1년에 단 한 번. 어머니의 기일이 되는 오늘만이 그가 잠시라도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진우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섰다.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어머니의 묘비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빗물은 그의 우산 위로 떨어져 차가운 소리를 냈고 그의 검은 구두는 이미 흙탕물에 젖어 있었다. 그는 문득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른 새벽. 폭풍우가 몰아치는 묘지에 자신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싶었다. 그의 시선이 묘비들 사이에 작은 그림자들에 닿았다. 4명의 아이들이었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들이 왜 이런 곳에? 그의 실용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이거나 혹은 불황자들이 잠시 몸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비실에 전화를 걸려 했다. 이곳에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고정되는 순간 그는 멈칫했다. 아이들의 모습은 놀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얇은 담요 하나에 의지한 채 서로를 끌어안고 덜덜 떨고 있었다. 옷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특히 가장 어린 막내 아이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의지하려는 필사적인 애정이 엿보였다. 그들이 품에 안고 있는 낡은 노트가 빗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지고 있었다. 하나는 동생들을 끌어안은 채 자신들을 바라보는 진우의 시선이 느껴지자 더욱 몸을 웅크렸다. 또다시 쫓겨날까봐 두려웠다. 그들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작은 몸은 추위와 공포로 덜덜 떨렸다. 진우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이성과 알 수 없는 감정이 충돌했다. 이성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말라고 속삭였다. 이런 문제에 휘말리면 복잡해진다.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아. 경비원을 불러 그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잊고 있던 오래된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혼자 빈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외로운 기억.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포감이 불쑥 솟아났다. 그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우산 속에서조차 그의 심장은 미약하게나마 뛰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가 다가오자 더욱 몸을 움츠렸다. 하나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어렴풋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진우는 아이들 앞에 섰다. 빗물에 젖은 아이들의 작은 몸이 더욱 왜소해 보였다. 그는 말없이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귓가를 때렸다.
마침내 진우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빗소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너희들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그의 질문은 예상과는 달리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모르게 미약한 궁금증이 실려 있는 듯했다. 아이들은 그의 질문에 서로를 바라봤다. 누가 먼저 대답할지 망설이는 듯했다. 그때 항상 명랑했던 둘이가 용기를 냈다. 작은 몸을 일으켜 세운 둘이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똑바로 진우를 응시하며 말했다. 갈 데가 없어요. 진우는 둘이의 솔직한 대답에 살짝 놀랐다. 그는 아이들이 이런 곳에 있는 이유에 대해 온갖 추측을 했지만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대답을 들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어서 세리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세리는 빗물에 젖은 낡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품에서 꺼내 들었다. 비록 노트는 젖어서 구겨졌지만 그녀는 소중한 보물처럼 그것을 꽉 쥐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라고요. 세리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다. 빗물의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따뜻함이 느껴지는 엄마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가족 그림과 꿈의 집 그림이 진우의 눈에 들어왔다. 그 그림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희망은 강렬했다. 아이들의 엄마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아이들이 그 사랑을 어떻게 지키려 하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 순간 진우의 냉철했던 심장에 알 수 없는 울림이 번져나갔다. 그의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오래된 상처들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그는 어린 시절 홀로 남겨졌을 때의 외로움을,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잃었던 고통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의 어머니는 늘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말과 그림 속에서 진우는 잊고 있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듯했다. 나리는 하나 언니의 품에 안겨 진우를 올려다봤다. 나리의 눈은 맑고 순수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하나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엄마, 보고 싶어. 나리의 작은 흐느낌이 빗소리 속에서 아련하게 퍼졌다. 그 순간 진우는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큰 회사의 CEO인지, 이런 일에 엮이면 얼마나 복잡해질지 하는 모든 계산적인 생각들을 잊었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냉철한 비즈니스 마인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오직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그 안에 담긴 절박함,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가슴 저미는 대답만이 그의 심장을 가득 채웠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잊고 있던 인간적인 온기가 서서히 피어올랐다. 그는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을 외면한다면 자신은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이것은 동정심을 넘어선 어떤 강렬한 이끌림이었다. 마치 운명처럼. 이 비 내리는 새벽 묘지에서 이진우와 내 쌍둥이 소녀들은 기적처럼 서로를 마주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이성적이지 않은, 그러나 가장 인간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우산을 기울여 아이들이 빗물을 덜 맞게 해주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차가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빗소리 사이를 뚫고 아이들에게 가닿았다. 그의 말에는 단호함과 함께 이전에 없던 미약한 온기가 실려 있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감기에 걸릴 거다. 하나는 진우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도와준 어른은 아무도 없었다. 대부분은 외면하거나 훈계하거나 심지어 쫓아내기만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달랐다.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느껴졌다.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그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차가운 비를 계속 맞아야 할 터였다. 그리고 동생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동생들을 일으켜 세웠다. 세리는 여전히 젖은 노트를 가슴에 품고 있었고, 나리는 불안한 듯 하나의 손을 꽉 잡았다. 둘이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진우를 빤히 쳐다봤다. 진우는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차로 향했다. 그의 검은색 고급 세단은 묘지 입구에 서 있었다. 아이들은 그렇게 좋은 차를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낡고 좁은 길거리에서 주워 온 옷을 입고 있었고, 몸에서는 흙냄새와 축축한 비냄새가 섞여났다. 진우는 차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어서 타. 아이들은 머뭇거렸다. 하나는 주저하며 진우를 바라봤다. 저희 괜찮을까요?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다. 하나는 동생들을 재촉했다. 둘이, 세리, 나리가 먼저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올라탔다. 그들의 발자국에 흙탕물이 묻어났다. 진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개의치 않는다는 듯 무심하게 차문을 닫았다. 하나는 가장 마지막에 차에 올랐다. 차가 조용히 공동묘지를 벗어나 도시로 향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차가워진 아이들의 몸을 감쌌다. 아이들은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몸을 녹이며 눈을 감았다. 나리는 이내 잠이 들었는지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뱉었다. 둘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을 넋놓고 바라봤다. 세리는 여전히 노트를 품에 안고 있었다. 진우는 운전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백미러로 아이들의 모습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흙투성이가 된 아이들의 모습은 그의 고급스러운 차 내부와는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그는 잠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생각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일에 엮여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그의 이성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보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빛과 그들이 품고 있던 낡은 노트, 그리고 엄마가 남겼다는 함께하는 곳이 집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계산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얼마 후 차는 웅장한 대문이 있는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다. 아이들은 눈을 휘둥그레 떴다. 태어나서 이렇게 크고 화려한 집은 처음 보았다. 진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 내부는 마치 궁전 같았다. 따뜻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때 저택의 집사가 진우에게 다가왔다. 박민준 비서였다. 그는 진우의 그림자처럼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유능한 비서였다. 진우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대표님, 이 아이들은, 박 비서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의문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깔끔한 저택에 들어선 아이들의 흙 묻은 신발과 젖은 옷차림을 훑어보았다. 진우는 짧게 대답했다. 오늘부터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다. 아이들이 씻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준비해줘. 그리고 따뜻한 식사도. 박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진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박 비서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대표님께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실 리가 없는데.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아니면 이 아이들이 대표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인가. 그는 아이들의 순진한 얼굴 뒤에
숨겨진 어떤 목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아이들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었다. 생애 처음 맛보는 진수성찬이었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다. 특히 나리는 얼굴에 음식 자국을 묻히며 행복하게 먹었다. 진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보자 그의 마음속에 있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식사가 끝난 후 진우는 아이들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쪽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다. 아이들은 잔뜩 긴장한 채 진우 앞에 섰다. 진우는 아이들을 앉게 하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야 한다. 아는 친척이나 돌봐줄 사람이 있니?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도 저희를 돌봐주지 않았어요.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아이들의 불우한 상황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들을 복지시설에 보낼 수도 있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일 터였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의 마음은 그 방법을 거부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과 그 안에서 보았던 희망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럼 당분간 여기서 지내는 건 어떻겠니? 진우가 말했다.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기요. 둘이가 놀라 되물었다. 그래. 너희가 당분간 머물 곳이 필요할 테니. 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미건조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생명의 동아줄 같았다. 하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요, 저희가 여기서 살아도 돼요. 응. 진우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희는 학교에 가야 한다. 그리고 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 규칙을 잘 따라야 해. 아이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말에 두리와 나리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다. 세리는 말없이 노트를 꽉 쥐었다. 진우는 박비서를 불러 아이들의 교육 문제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박비서는 진우의 파격적인 결정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진우에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올렸다. 대표님, 이 아이들의 신원 조사는 제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아직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집에 들이시는 것은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 비서는 조심스럽게 진우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명백히 이 결정에 대한 반대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 비서를 바라봤다. 박 비서, 내 사생활에 대한 보고는 필요 없어.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줘. 그 외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회사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진우의 단호한 태도에 박 비서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분명 뭔가 있다. 대표님은 이유 없이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다. 이 아이들에게서 뭔가 얻을 것이 있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박 비서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는 진우 몰래 아이들에 대한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세리가 항상 품에 안고 다니는 낡은 노트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혹시 그 안에 어떤 단서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며칠 후 아이들은 진우의 도움으로 명문사립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학교는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었다. 아이들은 새 교복을 입고 잔뜩 긴장한 채 학교에 첫 발을 내디뎠다. 둘이는 신이 나서 방방 뛰었지만 하나와 세리, 나리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새로운 환경은 그들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특히 세리는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말수가 적고 수줍음이 많았으며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했다. 세리는 점심시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앉아 조용히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 세리의 스케치북에는 언제나 가족을 그리는 그림이 가득했다. 꿈속에서 보았던 엄마의 미소, 네 자매가 함께 웃는 모습, 그리고 언젠가 함께 살게 될 예쁜 집. 세리의 그림은 남달랐다. 섬세한 선과 따뜻한 색감. 그리고 그림 속에 담긴 깊은 감성은 또래 아이들의 그림과는 차원이 달랐다. 세리는 자신의 재능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릴 뿐이었다. 어느 날, 세리가 쉬는 시간에 복도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다. 몇몇 아이들이 그녀 주위를 맴돌았다. 그 중에는 이 학교에서 가장 부유하고 도도하기로 유명한 김채연이라는 아이도 있었다. 채연은 날카로운 눈매와 거만한 태도로 세리를 빤히 바라봤다. 채연의 아버지는 진우의 라이벌 기업인 김성그룹의 회장이었다. 채연은 세리가 진우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제가 그 거지 같은 고아들이라는 애들 중 하나인가 봐. 채연의 친구들이 수군거렸다. 채연은 세리의 스케치북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세리의 그림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뭐야, 그림은 좀 그리네 하지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런 그림은 부자들이나 그리는 거야. 너처럼 갈 곳 없는 애들이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세리는 채연의 말에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스케치북을 더욱 품에 안을 뿐이었다. 채연은 세리의 태도에 더욱 기분이 상했다. 야, 너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 안 해? 주제도 모르고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있네. 채연은 삐딱하게 서서 세리를 노려봤다. 그녀의 눈에는 명백한 적대감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세리가 진우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채연에게는 불쾌한 일이었다. 그녀는 세리에게서 진우의 총애를 빼앗고 싶어 했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들의 질투를 넘어선 어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듯한 미묘한 분위기였다. 채연은 언젠가 세리의 재능을 짓밟고 진우에게 충격을 안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세리는 채연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엄마가 남긴 노트 속의 그림처럼 언젠가는 자신도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하지만 그 불씨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녀는 이 차가운 세상과 홀로 맞서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학교에서의 생활은 네 쌍둥이에게 극과 극의 경험을 안겨주었다. 두리와 나리는 새 친구를 사귀고 활기찬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그들은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주변을 환하게 만들었고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은 진우의 집안에도 작은 활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는 동생들을 돌보고 학교 공부에 적응하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 그녀는 진우와 박 비서에게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흡수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세리는 달랐다. 그녀는 여전히 학교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채연과 그 친구들의 눈총은 끊이지 않았고 세리의 말없는 태도는 다른 아이들에게 그녀가 이상한 아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세리는 쉬는 시간마다 조용히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이제 이진우의 저택 풍경, 함께 식사하는 언니들과의 모습, 그리고 행복하게 웃는 진우의 얼굴도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을 찾았다. 그녀의 그림은 점점 더 생동감 넘치고
깊이 있어졌다. 박비서는 여전히 세리와 아이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그는 진우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지만 그의 행동에는 아이들에 대한 미묘한 경계심이 깔려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진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LJ그룹의 이미지에 어떤 타격을 줄지 끊임없이 계산했다. 그는 아이들이 진우의 주변에 머무는 것이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비서는 진우 몰래 아이들의 과거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특히 세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낡은 노트에 집착했다. 그 노트가 아이들의 과거를 밝혀낼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학교에서 중요한 공지가 내려왔다. 매년 열리는 시립 어린이 미술대회였다. 이 대회는 시 전체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대회였다. 우승자에게는 대규모 전시회 참여 기회와 유명 예술대학의 장학금 지원 자격이 주어졌다. 학교 측에서는 세리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참가를 권유했다. 세리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림을 내보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하나, 둘이 나리가 세리를 응원했다. 세리야, 내 그림은 정말 최고야. 꼭 참가해야 해. 둘이가 활기차게 말했다. 나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세리의 손을 잡았다. 하나는 세리의 눈을 지그시 바라봤다. 엄마도 네가 그림 그리는 걸 가장 좋아하셨잖아.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야. 엄마의 이름이 나오자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그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엄마의 노트를 조심스럽게 꺼내 표지를 쓰다듬었다. 이 대회는 엄마에게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세리가 대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 퍼졌다. 그리고 이 소식은 채연의 귀에도 들어갔다. 채연은 세리가 그림으로 주목받는다는 사실에 극도의 질투심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모든 면에서 최고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세리가 진우의 양녀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돌자 채연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그녀는 세리를 짓밟고 진우에게 망신을 주기로 결심했다. 겨우 고아 따위가 우리 학교 대표로 미술대회에 나간다고 어이가 없네. 채연이 친구들에게 비아냥거렸다.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제대로 망신을 줘버릴 거야. 채연은 세리를 견제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그녀는 친구들을 시켜 세리의 물감을 숨기거나 스케치북을 망가뜨리려 시도했다. 하지만 세리는 묵묵히 모든 방해를 견뎌냈다. 그녀는 오히려 더 깊이 그림에 몰두했다. 마치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라도 되는 듯했다. 대회 주제는 나의 꿈이었다. 세리는 망설이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 예쁜 집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엄마가 노트에 그려놓은 집의 스케치와 진우의 저택에서 느꼈던 따뜻함, 그리고 네 자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모습이 어우러져 하나의 이상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그녀의 붓질은 섬세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색감은 따뜻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진우는 아이들이 학교에 간 동안에도 그들을 잊지 않았다. 그는 바쁜 업무 중에도 가끔 학교에 들러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특히 세리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그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다. 그는 세리의 그림에서 순수함과 함께 어떤 간절함 같은 것을 느꼈다. 세리의 그림은 그에게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꿈과 상실감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그는 세리의 재능이 단순히 기술적인 것을 넘어선 영혼이 담긴 예술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진우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주변에서는 그가 아이들을 들인 것에 대해 수군거렸다.
특히 경쟁사인 김성그룹 김 회장은 이 기회를 틈타 진우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했다. 김 회장은 진우가 사적인 일에 휘말려 기업 경영에 소홀하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박 비서는 이러한 여론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진우에게 아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진우는 듣지 않았다. 대회 날이 다가올수록 세리는 초조해졌다. 그녀는 잠을 설쳤고 작은 손은 붓을 잡을 때마다 떨렸다. 하나의 눈에 세리의 불안감이 들어왔다. 세리야, 괜찮아. 네가 그리는 건 정말 아름다워.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비웃으면 어떡해? 둘이가 세리의 어깨를 꽉 잡았다. 비웃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네 그림이 최고인 걸 아는데. 나리도 세리의 품에 안기며 맑은 눈으로 올려다봤다. 세리 언니, 파이팅! 그들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세리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채연과 그 친구들의 비웃음,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이번 대회가 단순한 미술 대회가 아니라 자신과 언니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실패한다면 그들은 다시 세상의 냉대 속으로 내던져질지도 몰랐다. 세리는 밤늦도록 스케치북을 붙들고 그림에 몰두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네 자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그들 가족의 전부였다. 대회 전날 밤, 세리는 완성된 그림을 진우에게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활짝 웃는 네 자매와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진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배경에는 엄마가 노트에 그렸던 그 예쁜 집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우는 그림을 말없이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동요가 거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세리의 그림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것은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선 영혼의 울림이 있는 작품이었다. 정말 잘 그렸구나. 세리야. 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세리는 진우의 칭찬에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진우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대회 당일 아침, 3명의 동생들과 진우, 그리고 박 비서가 세리를 응원하기 위해 학교 강당으로 향했다. 강당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까지 모여 열기가 뜨거웠다. 세리는 수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끼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거대한 투기장에서 그녀는 오직 혼자였다. 채연은 세리를 발견하고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세리를 향해 너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세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엄마의 노트를 꽉 쥐었다. 그 노트만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진우는 세리의 긴장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는 세리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쉽사리 움직일 수 없었다. 박 비서는 진우의 불안한 시선을 알아채고는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지금은 나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세리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작은 몸은 수많은 시선 앞에서 더욱 왜소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펼쳐 보였다. 그녀의 꿈,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림이었다. 이제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녀는 과연 이 거대한 압력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혼자였다.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이젤 위에 그림을 올려놓았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격렬하게 울렸고 귓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강당의 조명은 유난히 밝게 느껴졌고 그 빛은 세리의 작은 몸을 마치 현미경 아래 놓인 표본처럼 적나라하게 비추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얼굴들을 피하려 애썼지만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로 쏟아지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하나, 둘이. 나리가 무대 아래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세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진우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세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비서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무언가 못마땅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때 갑자기 강당의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김채연과 그녀의 친구들이 거만한 표정으로 문께에 서 있었다. 채연은 세리를 노려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물통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다. 물통에서 쏟아진 물이 강당 바닥에 흥건히 퍼졌다. 의도적인 소란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세리에게로 돌아왔을 때 채연은 더 큰 일을 벌였다. 그녀는 세리에게로 달려가더니 이젤 위에 놓인 그림을 향해 손에 쥐고 있던 검은색 페인트를 뿌렸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채연은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검은 페인트가 순식간에 세리의 그림 위로 흩뿌려졌다. 밝고 희망찬 색감으로 그려졌던 우리의 집은 순식간에 검은 얼룩으로 뒤덮였다. 환하게 웃던 네 자매의 얼굴에도 따뜻한 진우의 미소에도 검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듯했다. 강당 아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나, 둘이. 나리는 비명을 질렀다. 세리 언니 그림이. 나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하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둘이는 채연을 향해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세리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림을 멍하니 바라봤다.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그린 그림,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그림, 그리고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이 담긴 그림이 한순간에 망가져 버렸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때 진우가 움직였다. 그는 무대 아래에서 세리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박비서가 진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진우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무대 위로 올라섰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격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채연은 진우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아저씨가 누군데요? 제가 실수로 그런 건데. 왜 난리세요? 진우는 채연을 싸늘하게 노려봤다. 그의 눈빛은 채연의 오만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세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 아이는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분명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진우가 직접 무대 위로 올라와 세리를 감싸 앉아. 모든 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소문으로만 돌던 진우와 내 쌍둥이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비서는 예상치 못한 진우의 행동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진우는 세리에게 고개를 숙였다. 세리야. 괜찮니? 세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진우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작은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듯 했다. 다 망쳤어요. 세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진우는 망가진 그림을 바라봤다. 검은 페인트로 얼룩진 그림은 처참했지만 그 밑에 숨겨진 세리의 그림 실력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니, 아직 망치지 않았어. 진우가 말했다. 너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때 하나, 둘이 나리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다. 그들은 세리를 둘러싸고 채연을 노려봤다. 야, 김채연, 네가 감히 세리 언니 그림을 망쳐. 둘이가 씩씩거리며 외쳤다. 나리는 울면서 세리의 손을 잡았다. 언니, 울지 마. 하나는 세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세리야, 괜찮아. 다시 그리면 돼. 진우는 시상대 옆에 놓여있던 큰 도화지를 세리에게 건넸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에게 향했다.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 아이는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이렇게 묻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당황했지만 진우의 단호한 눈빛과 강렬한 카리스마에 압도당했다. 진우는 LJ그룹의 CEO였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결국 심사위원들은 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채연은 진우의 행동에 더욱 분노했다. 말도 안 돼. 이미 그림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다시 그려? 시간이 모자랄 거야. 진우는 채연의 말을 무시하고 세리에게 다가갔다. 세리야. 할 수 있겠니? 세리는 떨리는 눈으로 진우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진우의 믿음과 언니들의 응원, 그리고 엄마의 노트 속 그림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엄마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진우가 건넨 새 도화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붓을 쥐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직 그림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망가진 그림에서 영감을 얻은 듯 검은 페인트, 얼룩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검은 얼룩은 더 이상 실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림 속 어둠을 표현하는 새로운 요소가 되었다. 그녀는 검은 얼룩 주변에 빛을 더하고 희망의 색을 입혔다.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듯했다. 강당 안에 모든 시선이 세리에게로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세리의 분놀림을 지켜봤다. 세리의 붓은 도화지 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움직였다. 캔버스 위에는 네 자매가 폭풍우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들의 뒤에는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들 위로는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 빛은 그들이 꿈꾸는 예쁜 집으로 이어졌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채연은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봤다. 말도 안 돼. 저렇게 빨리 그릴 리가 없어. 박 비서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세리의 그림을 보며 자신의 편협한 시선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세리의 그림에서 순수한 열정과 진실된 감정을 느꼈다. 마침내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세리는 마지막 붓질을 마쳤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붓을 내려놓았다. 강당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세리의 그림으로 향했다. 그림은 경이로웠다. 검은 페인트, 얼룩은 더 이상 오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림 속의 어둠과 절망을 표현하는 강력한 요소로 승화되었다. 폭풍우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는 네 자매의 모습은 강렬한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쏟아지는 한 줄기 빛. 그들이 꿈꾸는 희망의 집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림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고통 속에서 더욱 강렬해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의심과 비웃음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얼굴은 경외감과 감동으로 물들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세상에, 저 아이가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런 그림을 그렸다고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야. 살아있는 예술이군. 심사위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들은 감탄과 함께 세리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채연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의 친구들은 당황한 채 고개를 숙였다. 진우는 세리의 그림을 말없이 바라봤다.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세리의 그림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았다. 홀로 외롭게 살았던 자신의 삶과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의 모습. 그는 세리의 그림이 단순한 미술 작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비서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다. 그는 세리에게 미안함과 함께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의 편협한 시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마침내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자를 발표했다. 제75회 시립 어린이 미술대회의 영예로운 대상은 이세리 학생입니다. 강당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리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무대 중앙으로 나갔다. 그녀는 진우와 언니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이것은 세리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네 자매의 승리였고 그들을 믿어준 진우의 승리였으며 무엇보다 세상의 편견과 싸워 이겨낸 희망의 승리였다. 세리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그림 속에서 쏟아져 내리던 빛처럼 밝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은 이제 온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미술대회의 성공적인 결과는 이진우의 저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내 쌍둥이는 이제 학교에서 미술 천재 세리의 언니, 동생들로 불리며 이전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 두리와 나리는 더욱 자신감을 얻어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하나는 동생들을 자랑스러워하며 학업에 더욱 매진했다. 특히 세리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녀의 그림은 순수함과 깊은 감동을 동시에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진우는 세리의 재능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의 존재가 자신에게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미술대회의 파장은 경쟁사인 김성그룹 김 회장에게도 치명타를 안겼다. 그의 딸 김채연은 대회에서 보여준 비열한 행동과 그 후 드러난 교활한 모습으로 인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김 회장은 딸의 잘못된 행동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주가도 하락하는 등 사업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었다. 그는 진우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진우와 아이들을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박 비서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세리가 다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감동받았었다. 세리의 그림에 담긴 순수한 영혼과 강인한 의지는 그가 가졌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우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미술대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박 비서는 진우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내 쌍둥이의 방으로 찾아갔다.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아,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박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다. 아이들은 영문을 모른 채 박 비서를 바라봤다. 특히 세리는 여전히 그를 조금은 어려워했다. 박 비서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미안하다. 얘들아, 박 비서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내가 너희들을 오해했어. 너희들의 순수함과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을 의심하고 힘들게 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할게. 둘이는 박 비서의 사과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고 나리는 하나의 품에 숨었다. 세리는 말없이 박 비서를 바라봤다. 하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비서님, 저희는 다 알아요. 비서님도 저희를 걱정해서 그러셨다는 거. 박 비서는 하나의 말에 더욱 미안해졌다. 아니야. 그건 변명일 뿐이야.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세리의 그림을 보고서야 깨달았어.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한 아이들인지. 그는 허리를 굽혀 아이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아이들은 그런 박 비서의 모습에 놀라워하면서도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박 비서는 앞으로 아이들을 진심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제 진우의 비서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우는 아이들에게 더 큰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아이들을 정식으로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계산이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그의 삶에 가져다준 따뜻함과 의미는 그 어떤 사업적 성공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 진우의 고백에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하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고 둘이는 와락 진우에게 달려들어 품에 안겼다. 나리는 신이 나서 방방 뛰었고 세리는 조용히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행복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비로소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 공동묘지의 차가운 비서가 아닌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내 자매는 저택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학생으로 성장했다. 진우는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쏟아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빠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주 미소가 깃들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더해졌다. 회사 직원들은 놀라워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진우의 모습에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어느 저녁, 진우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세리는 여전히 엄마의 낡은 노트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이제 노트의 그림들은 그녀의 작품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더 큰 그림들로 탄생했다. 세리야, 그 노트, 엄마가 너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보물이구나. 진우가 따뜻한 눈빛으로 세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엄마는 이 노트에 저희와 함께 살고 싶었던 집을 그렸어요. 하나는 노트를 펼쳐 진우에게 보여주었다.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와 함께 그려진 그림들이 진우의 눈에 들어왔다. 그 그림들은 꿈으로 가득 찬 한 여인의 소박하고 따뜻한 염원을 담고 있었다. 진우는 그림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문득 세리의 엄마, 즉 아이들의 친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왜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진우는 박비서에게 아이들의 친어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지시했다. 박비서는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진우에게 자료를 건넸다. 대표님, 아이들의 친어머니는 이수진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유명 화가이셨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랐다. 화가라고 그럼 세리의 재능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겠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화가는 몇 년 전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박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 자신이 소유한 미술 작품의 저작권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미술재단을 설립하는 데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의문의 사고라니, 그리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 박비서는 이어서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다. 수진 씨의 유산을 관리하던 변호사가 김성그룹 김 회장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유산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고 재단 설립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김 회장, 다시 그 이름이었다. 그러니까 김 회장이 이 아이들의 친어머니 유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말인가?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황상 그렇습니다. 이수진 화가의 사망 경위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사고로 위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우는 탁자를 강하게 내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한 분노가 가득했다. 김 회장은 아이들의 어머니 유산까지 탐내고 있었다니. 이것은 단순히 사업적인 경쟁을 넘어선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악행이었다. 세리의 낡은 노트,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그림과 꿈, 그리고 그 꿈을 짓밟으려 했던 김 회장의 악랄한 행동, 모든 것이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이수진 화가의 불의의 죽음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어머니가 남긴 유산과 명예를 되찾아 주어야 했다. 그리고 김 회장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입양을 넘어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숙명이 되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동안 덮여있던 진실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이진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김성그룹 김 회장의 악행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다. 단순한 사업적 경쟁을 넘어선 한 개인의 삶과 유산을 탐하려 했던 비열한 음모였다. 이수진 화가의 석연치 않은 죽음과 유산의 행방불명은 진우의 마음속에 강렬한 정의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제 단순히 아이들의 아빠가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가 남긴 진실과 명예를 되찾아줄 의무를 느꼈다. 진우는 박 비서와 함께 이수진 화가의 사망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망 당시의 경찰 보고서, 의료 기록, 그리고 그녀의 유산을 관리하던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파헤쳤다. 박 비서는 그의 모든 인맥과 능력을 동원하여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다. 그는 과거 자신의 편견을 속죄하듯
아이들의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수상한 정황들이 드러났다. 이수진 화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그녀의 작업실에서 발견된 몇몇 증거들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그녀의 유언장을 관리하던 변호사가 김 회장과 비밀리에 만났던 기록, 그리고 유산 집행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사실은 김 회장이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박 비서는 이수진 화가의 유작들이 경매를 통해 불법적으로 유출된 흔적도 찾아냈다. 이 모든 증거들은 김 회장이 이수진 화가의 죽음을 이용해 그녀의 재산과 명성을 가로채려 했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진우는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노심초사했다. 특히 세리가 친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걱정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적절한 시기를 찾기 위해 고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흘러 세리는 미술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젊은 화가로서 이름을 알렸고 그녀의 작품들은 따뜻함과 깊이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그녀가 가장 아끼는 작품은 폭풍 속의 가족이었다. 이는 미술대회에서 망가진 그림을 다시 그린 것으로 검은 페인트 얼룩을 절망의 상징이 아닌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로 승화시킨 역작이었다. 이 그림은 그녀가 겪었던 시련과 그것을 극복해낸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진우와 언니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진우는 세리의 첫 개인전을 준비하며 그녀에게 마지막 진실을 이야기할 결심을 굳혔다. 세리의 개인전은 그녀의 작품 세계를 총망라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그녀의 예술혼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개인전 개막 전날 밤, 진우는 세리와 단둘이 서재에 앉았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진우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세리야, 너희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다. 세리는 진우의 진지한 표정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진우를 바라봤다. 진우는 숨을 고르고 이수진 화가의 사망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김 회장이 그 죽음과 그녀의 유산에 연루되어 있다는 모든 진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는 이수진 화가가 얼마나 훌륭한 예술가였고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함께 이야기하며 세리의 마음을 위로했다. 세리는 진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진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엄마의 죽음 뒤에 이런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어린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엄마의 노트, 그 안에 담긴 따뜻한 꿈들이 누군가의 악행 때문에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김 회장이 엄마를, 세리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진우는 세리의 손을 잡았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정황상 그렇다. 하지만 아빠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너희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그 악한 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세리의 눈에서 비로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의 폭발이었다. 진우는 세리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그의 품 안에서 격렬하게 떨렸다. 챕터 8. 두 번째 봄 세리의 첫 개인전이 열리는 날, 미술계와 언론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그녀의 특별한 성장 배경과 진우의 입양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은 그녀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전시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개막식 시간이 다가오자 진우는 세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괜찮겠니?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세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을 넘어선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네. 아빠, 엄마는 저에게 진실을 밝힐 용기를 주셨어요. 그녀는 손에 낡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노트 표지는 이제 더 이상 빗물에 젖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그녀의 손때가 묻어 빛바랜 채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개막식이 시작되고 세리는 무대 위로 올라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안녕하세요. 화가 이셀입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의 대표작 폭풍 속의 가족을 설명하며 그녀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진우 아빠, 그리고 언니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설명을 마친 후 세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어머니. 이수진 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낡은 노트를 높이 들어 보였다. 저의 어머니는 이 노트에 우리의 꿈과 희망을 그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누군가의 악의에 의해 짓밟힐 뻔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세리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언론인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격렬해졌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듯 서로를 바라봤다. 이어서 진우가 무대 위로 올라와 세리 옆에 섰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박 비서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제시했다. 김 회장이 이수진 화가의 유산을 가로채려 했던 정황, 그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의문점, 그리고 유작들의 불법적인 유통까지 모든 사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증거는 명확했다. 김 회장과 관련된 사람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들의 추악한 진실이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언론은 다음 날 아침부터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김 회장은 결국 모든 사회적 명성과 재산을 잃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수진 화가의 진정한 명성이 재조명되었다. 그녀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재산은 이수진 미술재단 설립에 사용되었다. 진우는 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예술적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박 비서는 재단의 실무를 도맡아 진우를 보좌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사람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세리는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세계적인 화가로 성장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인간 내면의 순수함과 희망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녀의 그림은 전 세계 많은 미술관에 전시되었고 그녀는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이수진 미술재단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녀는 직접 재단을 찾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꿈을 심어주었다. 하나는 교육자가 되어 이수진 미술재단이 설립한 예술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썼다. 둘이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다니며
따뜻한 손길을 나 내밀었다. 나리는 뮤지션이 되어 자신의 경험을 담은 아름다운 곡들을 만들고 그 노래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했다. 내 자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진우는 더 이상 냉철하고 고독한 재벌 CEO가 아니었다. 그는 내 자매의 든든한 아빠이자 이수진 미술재단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의 삶은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가 항상 자리했다. 수년 후 세리가 직접 디자인하고 진우가 기부금을 내어 지어진 이수진 꿈의 미술관 개관식이 열렸다. 미술관은 엄마가 노트에 그렸던 예쁜 집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듯 따뜻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개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나, 둘이. 나리는 세리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우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그의 옆에는 박 비서가 서 있었다. 박 비서의 눈에는 진심 어린 행복감이 가득했다. 세리는 개관식 연설을 위해 단상에 섰다. 그녀는 손에 낡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노트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엄마가 썼던 글귀. 사랑하는 나의 아가들아. 엄마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란다. 저희는 이 글귀처럼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여러분 모두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술관 로비에는 세리의 그림, 폭풍 속의 가족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었다. 그림 속 네 자매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의 옆에는 따뜻한 아빠의 모습이 더해졌고 그림 위에는 엄마가 꿈꾸던 예쁜 집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대한 메시지가 되었다. 밖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미술관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엄마 이수진이 하늘에서 그들을 축복하는 듯 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린 영혼들이 자신들의 꿈을 잃지 않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미술관에 가득 채워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될 수많은 아이들의 새로운 두 번째 봄을 위한 위대한 서막일 뿐이었다. 저희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